빠질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 좀 드립니다. 뭐 제가 그런 분야의 점쟁이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공개 방송에서 연합뉴스라는 그 TV에 나가서 제가 그 뉴스에 나가서 제가 공개적으로 때가 오고 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조언을 했냐면은 투자자들한테 중간중간에 반등은 올 거다. 반등이 올 텐데 그때 가능하면 좀 자기 자산들을 조정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요 공개 방송에서. 근데 사실 그게 안 맞으면 되게 이제 혼날 일이자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대충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른 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럽니다. 뷰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팩트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당장 팩트들입니다. 수치들은 다 팩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발표하는 다 이렇게 수치들인 겁니다.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학자들이 그러니까 연구한 최신의 자료들을 가지고 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팩트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저런 자료를 가지고 저처럼 해석하는 게 가할지 아니면 일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닷컴 기업에서 시작한 것들이 갑자기 닷컴 기업에서 출발했던 기업들이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자율주행차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가 이 검색 엔진으로 출발했던 구글이 어떻게 글로 갈 수 있게 되는가를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오늘 그렇게 설명하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화하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향후 그러니까는 그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화한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기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죠.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팡 기업들 보게 되면 아우 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데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논리가 빈약한 하나의 근거가 빈약한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봐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후반에 IT 혁명이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닷컴 기업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그 아까 얘기했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게 뭐 했습니까? 다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솔직히 말해서 21세기에 가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었었잖아요. 캐시를 낳는. 애플이 왜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였었습니까? 스마트폰 사업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스마트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로 왜 갔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봐요. 저는 그런 논리는요. 사회과학에서는요. 다 그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구축한 플랫폼 속에서 지향하는 게 뭐겠는가? 지향하는 게 뭐겠는가 이거죠. 우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버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이유가 뭐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2009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이 계속 영업 손실을 날 때 그 기업은 아마 벌써 다 상장 취소됐을 거야 아마요.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면요. 그렇죠? 계속 손실 보고 앉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투자를 계속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업이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변화의 밑바탕에서 지금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냈을 때, 그래서 제가 데이터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과제인 거죠. 과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시켰을 때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 남기준 과제죠. 뭐 다른 거에서 무슨 새로운 게 무슨 나올 거는 지금 아직까지 근거가 없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별개 문제다 이거예요. 데이터를
긁어 모은 거하고 또 다른 별개의 과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이행기라고 한 이유가 데이터 혁명이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인공지능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이 미국, 캐나다 친구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 5월달에 이메일이 저한테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파라고 있습니다. 다파. 미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라고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미국 20세기에 인터넷도 거기서 이 처음에 창안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참여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앉았냐면요. 인공지능 곤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게 로보비라고 많이 국내도 좀 일부 보도됐기 때문에 로보비가 뭐냐면 로봇하고 비라는 벌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벌을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러니까 벌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벌이 지금 멸종돼 가고 있다고 그래요. 기후 변화 때문에. 벌은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근데 이게 멸종돼 가고 있대요. 기후 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장착된 벌을 이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해달라고 그러는데 얘가 이 친구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스탠포드대 교수도 했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요 지금 뭐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거 경쟁력 따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인간사회에 미칠 영향 이거에 굉장히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이세돌하고 알파고 할 때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내리세국을 졌었어요. 이세돌 기사가요. 그때 왜 졌었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래 평상시 두던 대로 이렇게 뒀던 거예요. 정석대로 뒀었었죠. 근데 깨졌죠. 다. 세 번 다요. 네 번째 이겼었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변칙적으로 뒀다 그랬었잖아요. 변칙적으로 두니까 이 알파고가 거기 이제 자기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간 거죠. 근데 다섯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알파고가 이겼었어요. 변칙에 적응을 한 거예요. 금세요. 지금 뭐냐면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요.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게 되면 로봇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인간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고 있냐면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또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데이터를 자기가 접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한대. 새로운 프로그램을요. 그 정도까지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라는 것이 벌에 인공지능이 결합됐을 때 벌이라는 것은 이게 벌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구나 국방과학연구소니까 사실 이 순수 과학 이쪽하고 군사기술하고 이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이게 사용될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공지능 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를 예상하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인간한테 공격을 만약에 한다면 공격할 가능성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곤충들이 나올 거를 굉장히 걱정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해서 보냈냐면요. 인간 사회를 인공지능하고 혹은 그다음에 다른 생명체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그 인공지능 곤충들이 접하는 데이터가 공존하는 이러한 이 공존과 관련된 데이터들이라면 공격 안 할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상대방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부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곤충들도 인공지능 곤충들도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공존하는데 인간하고 인간이 공존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막 이제 그 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일단 기업 차원 속에서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사업하는 데 속에서 이제 할 텐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 사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도 데이터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갈등들이 저는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난관에 지금 봉착을 해 있습니다. 난관은 많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성장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문시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경쟁 기업들을 다 제압을 했다 이거예요.
제압을 한 상태라 이겁니다. 팡 기업들을 보게 되면 자기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넷플릭스의 주요 경쟁자가 누굽니까? 한번 누구 떠오릅니까? 디즈니 같은 회사입니다. 디즈니요. 그렇죠? 디즈니 같은 회사인데 디즈니가 돈은 이익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는 최근에 넷플릭스가 더 많이 올라갔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마존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월맛 같은 회사잖아요. 월맛이요. 그렇죠? 월맛이 이익은 더 많이 내고 있을 때도 아마존이 기업 가치는 3배, 4배 이상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하고 경쟁에 있어서는 아마존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다 이 기존 오프라인을 다 제패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이제 다 제패하고 난 이유가 뭐냐? 예? 그 다음에 뭐냐? 뭐가 있냐? 없냐? 이걸 이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있냐, 없냐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별로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고 기업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게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한다는 편에서 거기다가 내년도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금융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게요. 내년도, 내후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이 엄청 많은데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 중에서 악성 채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발행된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앉아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막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걸 비관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성장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결과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뭐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보시는지 아니면 소수 기업들만의 성장으로만 남을 것인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후자입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요. 지금 경제학 교과서 다시 쓰게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기업들처럼 일자리를 창출 안 합니다. 그렇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 일자리 별로 창출 안 해요. 오늘날 미국의 상위 5대 기업들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한 8만 명 정도뿐이 안 하는데 과거 80년대 GM, 제너럴 일렉트릭, IBM 이런 기업들은요. 한 50만 명 이상씩 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지금 기업들이 훨씬 더 크지요.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 안 해요. 고용을 창출 안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승자 독식이었던 이런 때문에 시장 집중과 독점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 이러니까는 초양극화가 더 진행될 수 있어요. 초양극화가요. 일자리도 그러니까 대충격이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제가 그 공동체 경제학 이지 캠퍼스에서 공동체 경제학으로 제가 이렇게 거기서 제가 그 소개한 게 그거고 다음 달이면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그 강의록을 좀 한번 좀 보시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4차 산업혁명이 지금식으로 가게 되면은 기술 개발 관점에서 가게 되면 일자리 대충격은 불가피하다. 제조업 일자리도 거의 다 없애버린다. 제조업이 우리가 제조업이래. 서비스업의 일자리 상당 부분을 이제 우리가 타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대안으로 출구로 우리가 서비스업 생각했는데 서비스업 자리를 다 붕괴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버 기사도 없애버립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택배기사가 되게 뭡니까? 이런 이 플랫폼 기업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앱 기반에 연결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20세기에서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 피고용자가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로 나누는 기준에서 지금 현재 앱 기반 기업체들하고 연결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안 속해요. 그래서 이 노동 상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최저임금도 적용 안 받고요. 근로시간 적어도 안 받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질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조건부 임시 고용 노동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조건부 임시 노동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일이 있으면 연결돼가지고 그냥 일 맡아서 하고 이제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분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 같은 경우 드론이 발달하게 되면 그 자리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예? 아마존은 지금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질 낮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리조차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인공지능보다 못한 저기 노동력들은 다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실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로버트 실러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은 지식 습득에다가 이렇게 초점 맞춰서 하고 앉아 있는데 지식 습득이라는 게 컴퓨터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이길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양극화는 제가 볼 때 초양극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일자리는 더 대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수의 그 관련 전공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최근 논문들에서 하는 얘기들이고 하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회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새로운 인간형이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소개한 그 강의록을 한번 참조해 보시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갈 건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건요. 일본 모델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끼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 패턴도 비슷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근데 더 취약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정부가 그렇게 육성하려도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들도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것이요, 되게 우리가 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고요. 제조업과 관련 없는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는 선진국이 굉장히 발달한 이유가요. 제조업 제품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생산한다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제조업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천 기술이요. 엔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죠. 디자인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부가 가치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 외국 사람들 스카우트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는 제조업 전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생산 과정도 있고 판매 과정도 있고 전체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일부분만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요. 압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건 나중 과제로 밀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부가 가치 부분들은요. 근데 이 고부가 가치 부분들이 주로 제조업의 서비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미뤄졌던 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뤄만 놓고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조업과 관련 없는 서비스 부분이 금융, 의료, 교육 이런 분야들입니다. 이런 서비스 부분들입니다. 근데 금융이 지나치게 발달하는 건 안 좋다는 게 금융위기로 증명이 됐어요. IMF나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이 과잉 성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는 이런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는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의료 시스템,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절대 롤모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의료 보험 산업들은 굉장히 돈 버는 구조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이 지불하는 의료 비용에 비해 가지고 의료 받는 서비스는 굉장히 낮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그 기대 수명이 그리스, 포르투갈 수준입니다. 의료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과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금융하고 의료가 그러니까 대안은 아니고, 이제 뭐 교육만 남는데, 교육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이제 가는데, 근데 하여간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일본은 적어도 제조업이 원세트형이죠. 원천 기술부터 해서 쭉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더 사실은 더 건실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난 30년을 견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화하고 일본 엔화를 지불하고서는 석유 사올 수 있어요. 엔화를 지불하고서는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 지불하고서는 석유 못 사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 때문에 일본보다 더 사실 불리한 거예요.